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이제 국민일보가 보도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창호 씨가 취업하기도 전에 이미 다혜 씨 부부의 살집을 포함해서 여러 것들을 다 이미 준비가 끝났다, 마쳤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취업은 확정된 거고 뭐 나중에 뭐 면접하고 뭐 서류 내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한 거다. 이거 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걸 이제 날짜별로 하니까는 집 계약을 먼저 했다는 건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이 그 집 계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가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친인척 관리 담당을 하던 신우석 씨, 예. 신우석 행정관 지금 조국당의 사무부총장입니다. 그렇죠. 신우석 씨가 그 태국에 미리 가서 다 정지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 담당이면은 친인척이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가를 이거 감시하는 게 그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안에 있습니다. 민정 쪽이면은 전부 다 어떤 일단 법률적인 이야기 그리고 감찰 이런 거잖아요. 공직기강 이런 건데 그 안에다가 둔 이유는 돌봐주라고 둔 게 아니고 돌봐주는 건 가령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거는 이부속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딸 이런 데는 그거 없어요. 감시하라고 둔 사람이 신우석인데 네.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 이름만 헷갈려서 신우석인데 네. 이 신우석 씨가 감시는커녕 이게 전부 다 수발을 든 거예요. 수발을 들어가지고 또 태국까지 가가지고도 집을 먼저 알아보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유기견 토리를 이제 보내는데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 청와대 직원이 가서 예,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문다혜 서창호가 갈 때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청와대 직원 그러니까 반려견을 외국으로 비행기를 태우려면 수화물처럼 그렇게 못 해요. 직접 누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군요. 데리고 가는데 물론 사람들하고 같이 타는 건 아니지만은 가는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네, 반려견 입양견을 담을 이제 가방은 있었겠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청와대 직원을 통해서 청와대 직원을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반려견을 데려다 주려고 이게 그리고 또 가면서 태국에 이주를 하면서 몇 개 부서가 지금 동원이 됐습니까? 일자리 마련하는 데까지 하면은 민정수석, 인사수석부터 시작해서 이부속 그러니까 이 신우석 씨를 비롯해서 했는데 거기다 또 경원도 다 갔죠. 경원 가서 경원하고 또 동거래돼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 데까지 청와대 인력이 동원이 됐다. 이거는 현직 대통령 딸 태국에 이주하는 것도 떳떳지 못해서 이주를 한 것일 텐데 그 과정에서 온통 청와대 전 조직이 동원돼서 수발을 든 거예요. 이거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이거 국정감사감이라고 봅니다. 그 자체가 청와대 게이트 국정조사감이죠. 네, 청와대 게이트네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청와대 게이트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네. 국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가는데 청와대 직원이 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반려견도 입양견도 참 태국 여행까지 하고 그런데 청와대 직원이 상당히 알뜰하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전달을 했군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문제를 조금 더 좀 파헤쳐 볼게요. 당시에 서창호 씨가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인 박석호 대표하고 면접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네. 지금 이야기는 면접을 하기도 전에 타이스타 대표는 박석호인데 면접을 하기도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월세집도 구하고 박석호는 이 서창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상직과 청와대의 사실은 서창호 미략이 이미 확정된 상태라는 것을 그냥 그 자체로도 확인해 주네요. 그렇죠. 날짜별로 하면 그러니까 이 박석호 대표가 처음에는 입을 안 열었어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 네. 그런데 이제 전주지검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작년 9월에 가고 나서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내니까 제시를 하니까 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데 그때 첫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실 왜 채용을 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현지 대표 입장에서는 왜 서창호 씨를 채용을 했느냐. 채용한 거 이상직이 전화 와서 1억 사고 주면서 1억 사고 주면서 월급까지 다 정해줬다. 월 800만 원에
거주비 350만 원, 그 1,150만 원 이렇게 다 그것까지 다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요. 박석호 그 대표인데 전무로 오는데 나보다 월급이 많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보다 좀 황당했겠네요. 황당한 거죠. 네. 아무것도 그 이런 경력도 없는데 보내니까. 그래서 이미 그때 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이야기해서 다 정해져 있었고 박석호 씨는 그냥 이 절차만 밟은 거죠. 절차만 밟았는데 그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상직하고 이야기가 돼서 아까 그때 또 중진공도 거기서 뭐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중진공 직원도. 예. 그러니까 중진공 직원하고 청와대 그 직원 이 신우석 씨하고 서로 가서 미리 이제 살집 다 맞춰놓고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본 거죠. 면접을 봐서 그때 박석호 대표가 서창호 씨를 떨어뜨릴 권한이 없었어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그 꽂으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뭐 마치 우연인 것처럼 이 중진공 이사장이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중진공 그러니까는 이상직이 오너에 있는 타이스타젯에 서창호 씨가 취업한 것이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는 윤건영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저기 한참 전에 중진공 이사장이 됐다. 그리고 또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그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던데 불과 4개월 전이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4개월 전에 이미 중진공 이사장을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프로세스는 타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거다. 이게 다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안 맞아요. 다 깨지는 다 거죠. 깨지고 있어요. 예. 그 태국 이주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9일에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장이면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신우석. 당시에 검찰이 신우석 씨에게 증인신문 질의를 하면서 여러 이제 사실관계 확보한 증거 정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이상직과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85회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뭐 이게 이제 공개를 됐잖아요. 네. 그러면 태국 이주 과정에서부터 벌써 신우석 행정관과 이상직과 통화를 했다면 이상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또 이스타항공 실무자들하고 통화한 흔적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 신우석 씨가 그럼 태국의 이주 과정부터 실제로 이상직과 또는 이스타항공 관계자들과 교류하면서 이 작업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일단 아무리 청와대 직원이라고 해도 행정관이면 사급이거든요. 네. 사급 행정관하고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굉장히 큰 회사예요. 이스타항공 회장하고 85회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85회가 언제냐면 2019년 1년 동안 85회예요. 왜 그러냐면 2019년 초에 곽상도 그때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서로 대책을 논의하느라고 2019년 1년 동안 한 게 지금 85회로 나오거든요.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2주 단계에서 2018년 2주 단계에서는 또 상당히 또 교류가 많이 있었겠죠. 교류가 많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진공과 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중진공 이사장 된 거하고 취업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왜 청와대 친인척 담당 행정관하고 그렇게 수차례 서로 통화를 했느냐? 그 문제는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어차피 신우석 행정관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 한번 좀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전주지검이 이제 공판전 증인신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신우석 행정관이 선임의 행정관을 제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바로 보고했다. 이렇게 전주지검이 공개를 했죠. 신우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신우석 씨가 다혜 씨 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해 면담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에게 어떤 공개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문다혜 부부와 관련해서 신우석 행정관이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고 백원우는 그러면 입을 딱 닫지는 씹었지는 않았겠죠? 그걸 왜 씹어요? 큰일 나게. 큰일 나죠. 그걸 하면 큰일 나죠. 그건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직보를 했는지
아니면 조국에게 일부 보고를 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에 직보를 했는지 이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황이 안 나와 있지만 문재인에게 직보했을 가능성까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조 과정이 여러 가지 있었고 문다혜 씨가 경호원과 돈거래를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신우석 씨 입장에서 뭐 백운우나 그 위에 백운우나 이렇게 보고하기보다는 아마 이제 경호처하고 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이야기했을 테고 그래서 백운우가 그때 소환이 됐잖아요. 예. 소환이 됐는데 백운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민정비서관 밑에 이 진인척 관리팀이 있으니까는 아마 그 태국 이주나 아니면 취업 과정에서 백운우와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를 했겠죠. 예. 백운우도 그때 실세였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상의를 했을 테고 그리고 이 필요에 따라서 인사나 이런 문제는 이제 조국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뭐 임종석하고도 뭐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인사위원회를 열고 막 했었으니까는.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이거는 공식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문재인에게 보고를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뭐 딸 이야기인데 문재인에게 보고를 했는데 가장 많이 저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김정숙 씨 아닌가 싶어요. 아, 김정숙에게? 예, 신우석이 아무래도 이제 딸 이주하고 그런 거 김정숙이 그걸로 막 돈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정숙의 그 수발을 들었던 양인에서나 그 또 유성아 씨가 또 돈을 보낸 그 흔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특갈비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직접적으로 챙긴 사람은 김정숙 씨죠. 어머니인 김정숙 씨.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돈도 보내고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우석 씨가 가장 많이 보고를 한 사람은 김정숙 씨일 거다. 아, 그런 문제도 있네. 이게 신우석이 그러면 사실상 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백운우한테 보고를 했지만 중요한 협의 자체는 김정숙하고 직접 하거나 또 그걸 통해서 대통령에 전달되도록 했을 그런 것들 개연성이 굉장히 그렇죠. 많네. 예. 김정숙 라인이네요. 김정숙 라인이죠. 김정숙 라인으로 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지금 뭐 보자기 예산 5천만 원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 김정숙의 수발을 들던 제2부속 비서관 유송아 여기가 개입이 돼 있고 김정숙의 옷을 담당하던 양인혜서가 다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위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태국 이주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토리를 이게 저 태국으로 보내는데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겠어요? 그 김정숙 선에서 그 다혜가 키우던 그 애완견이니까는 그걸로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세요 하니까 이제 청와대 직원 통해서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설마 그 일국의 대통령이 그 토리 보내는데 그 직접 뭐 관여하지는 않았겠죠. 김정숙은 사실상 자기 딸과 사위가 가니까 또 아무래도 세심하게 챙겼겠죠. 돈 문제나 거주 그렇죠. 문제나 사실은 취업을 한다면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이런 걸 다 챙겨서 자기 딸이 잘 살게 했을 것 같은데 살림살이는 뭘로 보내고 어떻게 준비하고 현지에서 집을 사고 나면 살림에 뭘 필요하고 또 현지에서 그걸 스폰서를 할 사람들이 누구 이런 걸 김정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신우석 그 행정관이 태국 가가지고 이제 다 알아봐서 와가지고 김정숙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런 부분은 뭐 살집 이런 거 김정숙에게 보고를 했을 테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그 자녀가 그러니까 손주가 되죠. 그 자녀가 국제학교 다니고 뭐 이런 부분도 일일이 다 챙겼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 할머니한테 보고하지 할아버지한테 보고하지는 않았겠죠. 아, 그러네요. 그 가능성. 역수제 이 문제는 또 김정숙 게이트와도 관련이 돼 있네요. 자,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문재인 일가의 범죄 행위, 행각,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공판전 증인신문에 물론 신우석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이 워낙 중요한 많은 범죄 증거들을 당시에 법정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 이후에 문재인 양선 사자가 발칵 뒤집혔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조국이나 임종석을 조사할 때하고 다른 차원에서 증거들이 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쏟아지는 문제에다가 이 증인신문 과정에 나온 구체적 정황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요? 송국권 법무장님 화나 있다 이렇게 다를까요? 아니 국민이 하나 있죠. 네.
아니 지금 이 이제 다른 것도 다 있지만은 뭐 월성, 울산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권력형 개인 비리거든요. 예.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탈원전 이거 뭐 국정 뭐 철학이었어 뭐 그러면 이제 또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뭐 그 월성원전 경제수 조작 그러고 아니면은 뭐 탈북자 뭐 문제나 이런 거나 다 있지만은 이거는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이상직에게 2억 2,300만 원인가 받은 거. 그리고 또 5천만 원 보자기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게 보도가 나온 게 5천만 원 보자기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제일 처음 보도가 나온 게 6월 달인데 6월 달에 5천만 원을 지금 알려진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문다에게 보냈는데 그 시점을 그 두 개 언론에서 그 시점을 2020년이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2020년이라고 못 박았으면 그러니까 퇴임 전이 아니고 재임 기간에. 그 6월 달에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어제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럼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조국이나 윤건영이 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은 퇴임 후에 그렇죠. 나가서 뭐 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거 시위대가 양산 그 사저 앞에 있어서 못 나갔다 하잖아요. 그럼 예. 퇴임 후잖아 그거는. 예. 근데 퇴임 전에 2020년이라는 게 언론에 2번이나 나왔어요. 검찰발로.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전 가족이 저는 그게 특활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왜 5천만 원 돈다발이 있겠어요. 근데 청와대 때는 뭐 물론이고 퇴임 후에 퇴임하고 한 2개월 만에 어떻게 그 시골 마을 집에 5천만 원이 있겠나. 그러면 들어올 때 이제 이사할 때 이삿짐 속에 들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청와대에 있을 때 막 5만 원권 썼다는 게 막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잔금일 수가 있어요. 특활비 잔금. 그러면 이런 논란이 일어났으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아 국민이 정말 화가 났겠구나 해가지고 해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왜 맨날 그 윤건영 시켜서 윤건영 잘 알지도 못하는 윤건영 시켜가지고 걔는 뭐 헛발질하게 막 만들잖아요. 무슨 뭐 현금을 뭐 돈 뭉치를 뭐 이거 핸드폰으로 그 이체를 할 줄 모른다? 아니 돈 뭉치를 어떻게 핸드폰에 집어넣어요? 새로운 방법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해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재인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산이 터질 때마다 이거 이렇게 이거 빨리 해명해 하니까 28명이 쭉 서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민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적반하장이죠. 예. 자, 앞서서 이제 이 태국 이주 과정에서 청와대의 깊숙한 개입과 관련된 특히나 취업 전에 이미 태국에서 살 집들 다 마련해놨다 이런 걸 국민일보가 보도해서 그걸 먼저 좀 살펴봤는데요. 자, 문다혜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다혜가 어제죠. 12일 어제 새벽에 X 트위터죠.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글을 올렸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려받고 더럽혀져야 할 마땅한 말일 뿐. 일단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예.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저러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 네. 맞자. 네. 그러니까 말인다는 건데. 말 타는 거. 네, 말 타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자기는 이제 아버지 문재인을 겨냥을 하는데 자기는 그 이제 거쳐가는 거라는 이야기죠. 예. 자기를 밟고 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점이 많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예. 문다에게 모든 돈이 돌아갔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만 보면은 이제 표적은 내 아버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희생양이야. 이런데 이게 더 보강하는 것이 예. 이 최근에 그 9월 1일 날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인용을 해서 돌 맞은 개구리가 되어보면 예. 이랬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이제 자기는 밟히는 말, 돌 맞은 개구리. 뭐 지려받고 가시 없습니까? 돌 맞은 개구리가 되어보면 네. 뭐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어쨌고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렇게 있어요. 네.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러니까는 겨울에서 돌을 던졌는데 무심코 그 돌을 자기가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희생을 당했다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희생당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도 자기는 그냥 저러 밟힌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월 25일 날 SNS 글을 또 올려요. 오래됐죠. 거기 보면은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우리 아버지 표적이 된다 이제. 예. 그러면 우리 아버지 표적이 된다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는 돌맞은 개구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그 가정에서 내가 더럽혀지는 말이다. 더럽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고, 나는 그 가정에서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내가 탄압을 당하는 거다.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글을 쓴 시점을 제일 처음에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게 1월 25일인데 이 시점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수 그 전주지검장 부임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여서 이 시점에 다 소환됩니다. 1월, 2월 이 시점에. 그러니까 저 옛남편 서창호 씨를 비롯해서 뭐 주영훈 경호처장이나 백은호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막 이 시점에 소환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 글을 올린 거죠.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 이것은 우리 가족,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수사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있는 걸 아니까는 미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정치 수사다. 그리고 정치 수사하고 타깃은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마치 희생이 당하는 것처럼 하느냐? 이것은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에게 문재인에게 책임이 있으면은 문재인은 이거를 방어를 하는 수단이 있어요. 정치 탄압이다.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버지에게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치 보복이다. 그러면은 문다혜는 그냥 그 사법적으로라도 이제 빠져나가려고. 문다혜는 뭐 정치 보복이다. 자기가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버지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희생양이야. 그러니까 나를 처벌하려고 하지 마. 이런 메시지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된 이런 각도에서 그러면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문다혜 김정숙 관련된 여러 이제 사실은 뭐 금전 문제라든가 고급 의상이라든가 인도 타지마을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김정숙 문다혜로 지금 집중된 사안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안들을 거쳐가는 하나의 공격 포인트다. 검찰이 문재인을 잡으려고 하는 포인트다. 그렇다면 표적을 그렇게 아버지가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다혜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말이다. 그러면 차포가 있다. 그러면 아빠는 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장기로 하면. 예. 그렇다면 결국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검찰의 조사 타겟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은. 떠넘기죠. 예. 근데 떠넘기는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는 그 방어할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이렇게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냥 아무 죄가 없으니까는 나 처벌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어. 그런데 이 속마음은 그 막 이재명도 찾아오고 이재명도 막 저 양산로도 찾아오고 막 처음에 친문의원들 27명 막 방어를 하다가 이제 37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37명 방어를 해주고 하니까는 이것은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 돼 버리면은 그 큰 정치적 사건 안에 이게 다 묻혀버리게 이제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죠.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은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렇게 하든지 나는 처벌하지 마. 나는 그냥 그 개구리야. 돌맞은 개구리야. 이렇게 그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모든 돈 흐름을 보면 모든 게 다 문다혜에게 갑니다. 나는 저는 이게 일종의 비자금 관리를 한 거 아닌가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문다혜 씨가. 왜냐하면은 이 출판사에서 왜 돈을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에게 줘요? 그 문다혜 씨에게 2억 5천만 원 준 거. 그다음에 이제 5천만 원 보자기. 저는 이제 몇 번이 있다고 보는데 그 보자기로 해서 문다혜 씨에게 다 가는 거잖아요. 전부 다 문다혜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별장 3억 8천 이것도 정말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지만은 그 제주 별장을 본인 소유로 어쨌든 돌렸잖아요. 돌렸으면은 그것도 최종적으로 문다혜에게 갔죠. 그러네요. 2억 이상직에게 받은 것도 결국은 문다혜에게 간 거예요. 생활비로 뭐 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문다혜가 그 양인에스나 뭐 이쪽에서 또 돈 준 것도 문다혜에게 줬고. 그리고 그 경호원과 어디 또 동거래 했는데 그 동거래를 서울 경호원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누군가 인출을 했는데 그 이제 나중에 부동산을 사는 데 썼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럼 모든 게 문다이기로 지금 돈의 마지막에 종착지가- 모아지는 종착지가 종착지는 문다이로 되고 되는 있군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뭐 문재인이나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저 감시의 눈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제주 별장 같은 경우도 그 문재인이 퇴임하고 나서 3년 연속 이제 여름에 거기 가서 한 열흘 동안 머물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저는 그 문재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문다의 이름으로 이제 어쨌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돈의 종착점이 문다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무슨 뭐 일종의 비자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런데 본인은 개구리라고 해버리니까 개구리라고 하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는 그 목적으로 지금 개구리론을 펼쳐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문다이는 저는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어떤 실수했냐면 말이라고 하지 말고 조리라고 해야지. 왜 본인이 말이라 차포 말상 조리인데 순위도 그러면 자기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저기 뭐 장기 둘 줄 모를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냥 어떻게 뭐 문맥을 맞추다 보니까는 더럽혀져야 말. 그러니까 이제 말은 일종의 뭐 장수가 이제 타고 가는 그 의미로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밑에서 그냥 그 모르고 그냥 뭐 애만 쓰고 그냥 뭐 당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그 의미로 그냥 말을 쓴 거지 지금 뭐 장기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다. 알겠습니다. 문다혜 씨 글 한번 좀 이런 내용이 있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다혜 씨가 이렇게 올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린다. 무엇보다 이젠 더 못 견딜 것 같아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글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죠. 지난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바보가 되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기정사실화가 되니까 자기는 글을 써서 밝히겠다. 그럼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다혜 씨 말대로 하자면 돈 5천만 원은 어떻게 받게 됐는지, 2억 5천만 원의 돈은 지금 어떤 내역인지, 이런 수많은 뭐 양인에스한테 받은 돈, 유승화 전 춘추관장한테 받은 돈, 경호처 직원 관련된 거래 내역, 이런 것들에 관해서 본인이 기정사실화 되기 전에 본인이 그러면 말로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라는 게? 그걸 이제 그 밝힐 수가 없으니까 개구리 이야기도 하고 뭐 아버지가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뭐 말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걸 밝힐 수 있으면 벌써 밝혔죠. 이 지금 뭐 윤건영이나 고민정이나 이 사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그때 문다혜가 참지 않겠다 하고 나서 갑자기 막 라디오에 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모르더라고. 제가 볼 때는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별장 3억 8천만 원 살던 집을 팔았다 그러는데 살던 집 어떤 집을 팔았다는 거야. 부암동에 그때 뭐 압수수색에서 집 그대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 뭐 헐로 그때 뭐 경호원과의 동거래가 그게 또 부동산 매입하는데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하는데 그냥 딱 그거예요. 3억 8천만 원 집 팔아서 산 거야. 딱 그거 하고 심지어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만 원 받은 거는 또 저 출판사 그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을 할 때는 2억 원이 뭐 디자인비고 문다혜 디자인비고 5천만 원 빌려줬다 했는데 또 2억 원을 계속 쪼개더라고. 쪼개가지고 1억 원은 디자인비고 뭐 1억 원은 뭐 아버지 인세를 대신받아서 송금을 했다.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버지 거를 왜 대신받아서 송금을 했느냐. 차라리 검찰에서 했던 것처럼 그 출판사 관계자가 진술했던 것처럼 디자인비 그 책 디자인비 2억 이러면은 1억이나 2억이나 그냥 뭐 말도 안 된다고 넘어갈 텐데 그걸 또 쪼개서 해명하느라고 더 의혹이 커지잖아요. 측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정당한 돈이고 보자기 5천만 원, 2억 5천 이런 게 정당한 돈이라면은 벌써 본인이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이야기 안 하면 그죠. 사저에 있는 비서관들이 입장을 밝혔겠죠. 사실. 다 밝혔겠죠. 예. 그래서 뭐 윤건영이 지금 전화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저에 있는 비서관들한테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물어보면은 만약에 이게 그 문다혜 씨나 김정숙 씨가 이것을 그 설명을 해주라고 했으면은 다 설명을 할 텐데
설명을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론전을 하면서 이거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윤건영 의원이 그런데 해명을 한답시고 입장을 밝히면 오히려 여론이 더 나빠지고 의혹은 해소는 안 된 채 의혹은 부풀려져요. 그럼요. 예, 문다혜도 지금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뭐 지금 이게 기정사실화되기 되기 전에 자기는 글로 표현하겠다. 막 이런 걸 밝히고 있지만 국민적 비난은 더 커지고 있는데 문재인 양산에 있는 그 비서들이 문다혜 이렇게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자제를 해라. 자제를 하고 이건 정치 탄압 문제로 해서 결국은 정치권에서 나서서 하도록 하면서 양산은 적절한 시점에 나서면 된다.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충고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문다혜가 감정적 글을 그냥 반복적으로 써요. 그런 충고를 지금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충고를 받고도 문다혜 자신이 그냥 감정적인 스타일이라 그냥 즉각적으로 새벽에 막 글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난 지금 종합적으로 이거 전부 다 그 뭐 경제 공동체라고 하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참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죠. 운명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문준용 씨도 제가 이야기할 게 있는데 어쨌든 문준용은 그 과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이제 운명 공동체가 돼 있는데 어디 그 비서관들이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운명 공동체는 안에서 본인들끼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다혜야 너는 그 모른다고 해라. 너는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다 넘겨. 왜 너는 그냥 개구리라고 해. 돈 많은 개구리. 그러면 여기는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치 쟁점으로 몰고 가서 지금 실제로 그 이재명이 또 본인 필요에 의해서 이걸 정치 쟁점으로 막 부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 TF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자기 7인의 멤버 김영진 보고 그것을 이제 이슈화시키라. 그리고 또 이 심지어 문재인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한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게 하나하나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뭐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이게 해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모조리 퉁쳐가지고 이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데 이제 저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는 그 비서관들이 거기다 대고 말 못하죠. 네. 이미 그 운명 공동체에 대고 비서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문재인 부부와 문다혜 간에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어떤 식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어떤 방식의 의사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비서관들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통제하면서 하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렇죠. 운명 공동체 집단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이건 이미 운명 공동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공동체도 되죠. 이재명과의 범죄 공동체가 된 상황이어서 어떤 그 양산에 가 있는 비서관들이 뭐 자제를 하라거나 이렇게 할 계제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만드는 거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 나름대로는 일종의 지금 대치기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범죄 혐의가 막 드러나서 공격을 받으니까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공격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 전국을 혼란하게 하고 현 정부를 종식시켜야 자기들은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대치기 하기 위해서 계속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 거고 그 문다혜 씨가 이렇게 뭐 자기 아버지가 표적이 될 거다 막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것부터가 이거는 정치 쟁점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에요. 예. 자, 문다혜 씨 소환 조사가 지금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전주지검이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추석 연휴 직후에 소환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긴 한데 연휴가 18일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연휴 직후에 소환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소환 조사 일정은 27일, 28일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 이제 변수가 있죠. 뭐냐면 검찰총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때 이런 상황까지 가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재인에 대한 직접 수사를 막았었다는 이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판에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막판에 들어서서 일종의 레임덕에 걸렸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가 레임덕에 걸렸습니다. 그때가 기점이 그때 5월달에 대검 간부들 대폭 교체해버릴 때, 그때 패싱론이 있었잖아요. 이원석 패싱론. 그래서 그때 이제 용산의 민정수석도 새로 들어서고, 그때부터 5월달부터 지금까지 이원석이 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사이에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네. 이게 그 레임덕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전주지검만 이야기를 하면은 전주지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법조계나 들리는 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전에 중앙지검의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전주지검 때 수사를 해서 한번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전주지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그때 형사 3부에 9명의 검사를 다 투입해서 이제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을 직접 소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전주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게 낫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특수통 검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저는 옮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소환 날짜 같은 것이 변동성이 좀 있겠네요. 변동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의지를 보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려 있는데 어쨌든 이 수사는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이미 칼집에 칼을 도로 집어넣기에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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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소리가 조금 작은가요? 송권 평론가님 목소리가 좀 작다는 이야기도 좀 있네요. 혹시나 목소리 조절에 좀 이런 걸 맞출 수 있으면 맞춰. 피디님 한번 보시죠. 예. 우선 지금까지는 문다의 일가, 문다의 태국 이주 과정이나 문다의 지난번 트위터 계정에 쓴 글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조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의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 청담동 술자리 의는 2022년 7월 19일에서 20일에 있었다고 당시에 관련자들이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의겸 민주당 전 의원이죠. 이 김의겸 전 의원과 당시에 보도를 했던 강진구 전 더 탐사 대표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이 사건 그리고 기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넉장 기소죠. 이것도 넉장이에요. 이것도 또 공교롭게도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가 끝나면서 여기저기 이제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는 이 말이 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처음에 경찰에서는 이것을 면책특권을 적용을 해서 이 송치를 안 했어요. 송치를 안 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서 지금 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어쨌든 뭐 늦었지만 기소는 됐죠. 이게 면책특권이 이제 검찰은 안 된다고 본 거고 그러니까 경찰은 국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된다. 국회에서 그때 막 털었잖아요. 예. 국회 회의장에서 막 털고 그리고 또 그 당 그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막 털고 막 했는데 그거는 이제 면책특권이다. 경찰은 그렇게 봤지만은 검찰은 그거보다는 김의겸이 실토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김의겸 내가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는 협업을 했다고 그랬죠. 예,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합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붙이니까는 야합 아니고 협업이에요. 협업 같이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예, 협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업을 하면은 이게 국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그 김의겸이 이 본회의장에서 막 털어요. 이거 그 녹음 파일을 털고 막 뭐 김현장 변호사 30명
뭐 첼로 뭐 저거 막 하잖아요. 첼리스트 막 하고 났는데 그 자료를 이제 더 탐사에서 받은 거죠. 더 탐사에서 그 자료를 김희겸에게 주고 김희겸이 막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저녁에 이 더 탐사가 방송을 해요. 김희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방송을 해요. 다 방송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협업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딱 짜고 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는 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 뭐 본인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거지.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상관없고 어쨌든 뒤에 이제 더 탐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책 특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넘어섰다고 봐서 지금 그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면책 원래는 이제 그 국회에서 발언 자체만 보면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되겠지만 더 탐사와 협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그것을 딱 잡아서 그것은 면책 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기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본 거군요, 핵심은. 그렇게 본 거죠. 예. 네. 자, 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여성 첼리스트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여성 첼리스트 A 씨가 자기 남자친구죠, B 씨에게 늦은 귀가를 해명하려다가 한 거짓말이다. 이런 것을 스스로 이제 밝혔죠, 나중에.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라는 것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김앤장 변호사 이런 게 사실은 자기가 만든 가상의 거짓말이었다. 변명하려고 자기 남자친구에게. 그런데 이런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당시에 그 후에 김의겸 전 의원이 보인 태도는 계속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김의겸은 면책특권 뒤에 숨으려고 했던 것인가요? 그 자체로는? 그렇죠. 끝까지 이제 숨으려고 했고, 뭐 경찰에서도 그렇게 내려주니까는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숨으려고 했지만, 저는 이 김의겸 전 의원이 참 비겁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비겁해요. 제일 처음부터 본인은 이거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제보를 이제 받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도 그렇지만은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법조 출입을 오래 했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법조 출신을 오래 했으면은 김앤장 변호사 30명은 모일 수가 없습니다. 김앤장은 변호사 숫자가 뭐 한 수천 명이 되지만 전부 다 따로따로예요. 그 김앤장 변호사 사무실 가도 다 한 명씩 다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술 먹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김앤장 변호사 30명,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벌써 소문이 나도 엄청나게 났을 거고, 본인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하면은 가짜라는 게 드러나서 자기가 문제를 제기를 못할까봐 일부러 확인을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이니까 이 김앤장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관련된 사실은 변호사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여러 있었겠죠. 그냥 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고 아니면은 자기 이제 비서나 뭐 보좌관이나 한 9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 술집에 보내가지고 확인만 해갖고 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자기가 아무래도 그래도 양심상 가짜라는 걸 알면서는 못 하잖아. 나중에 만약에 그 확인해서 가짜라는 걸 알았는데 했으면 처벌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확인 안 한 거예요. 기자 출신인데 딱 촉이 오잖아. 그런 제보 받으면 이거 가짜다. 뭐 물론 그 녹음 테이프는 있지만은 녹음 테이프도 보면은 황당한 이야기가 그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을 안 하고 이제 터뜨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또 경찰에서 이거를 또 어설프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또 자기를 그 검찰 송치를 막아주고 하니까는 계속 이거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검찰 분위기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이라는 것을 좀 확고하게 믿었다기보다는 허위일 가능성을 상당히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한번 공격 소재로 한번 때려본다. 뭐 그 국회에서 말해도 뭐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뭐 큰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자기는 처벌 대상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허위라 하더라도 때린다 이런 의식을 이미 시작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보는 거네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진영에서 여러 가지 계단 퍼뜨리고 하는 것이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뭐 광우병이나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계단을 퍼뜨릴 때 사드 뭐 무슨 뭐
막 이상한 계담들 할 때 본인들에게 진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진실은 필요 없고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장경태가 또 그런 계단 퍼뜨렸죠. 뭐 김용현 그 경호처장하고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쳤다. 그러네. 골프를 쳤는데 김용호는 내가 사실은 옷 벗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골프를 쳤다. 그런데 김건희 부부는 김건희 여사는 골프를 안 친다고 해요. 못 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가 친 데가 9번 홀, 나인홀이라는데 대통령이 나인홀 가서 골프를 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기만 한번 해보면은 가짜라는 걸 알아요. 제보가 진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지어낸 건지. 근데 어쨌든 안 합니다.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단톡방, 해병 단톡방.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녹음 파일 한 30분 네. 정도.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장경태 보좌관이요. 네, 우리 그거 진실은 필요 없어 했다는 거잖아요. 듣지도 않고 우리는 네. 정해져 있다. 정해져 이미. 있다 했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히려 이거를 팩트 여부를 확인을 하면은 이게 정치적 공세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 거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 관심도 없어요, 진위 여부는. 그래서 제가 김의겸 전 의원이 한겨레 기자 출신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한겨레에 엄청난 기사를 많이 쏟아냈거든요. 최순실 관련해서. 김의겸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최순실 관련해서 엄청난 기사도 많이 쓰고 했어요. 그게 다 그러면은 그만 제가 욕 나올 뻔했죠. 미안합니다. 그게 다 그러면은 저거 그 안에서 또 가짜가 얼마나 더 섞여 있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김의겸이 기자로서든 현재 정치인으로서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진실 보도에 가까운 그런 기자로서나 정치인으로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일단 정치적인 사건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행태들이 사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부분 하나 마지막으로 김의겸 문제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해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지금 해당 소송이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 첼리스트가 입장을 밝혔고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민사소송 이 부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이제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고 기소가 된 사안이고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도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들도 앞으로 이제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저 금액이 저대로 그거 나오지는 않겠죠. 네.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이제 민사상으로도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는 되겠죠. 민사상 판결이 의미가 있다. 금액과 상관없이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민사소송 유죄로 인정되는 게 의미가 있다. 예. 형사상으로는 이미 기소가 됐고 민사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은 얼마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면은 그거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텐데 그 경종이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에게. 예. 이제 흑석동 김의겸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담동 김의겸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둘 다죠, 흑석동 김의겸 거기서 돈 많이 벌었는데 청담동에서 추락해야 되는데 자 그런 추락이라는 게 지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김의겸과 관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어제 기소가 돼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예, 다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진우 오늘 여기 제목에 이렇게 걸렸네요. 탄핵 중독에 맞선 승부수 주진우. 여러 활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했던 것도 상당히 주진우 의원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에 소속돼 있죠. 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탄핵 남용 방지법 이런 걸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그간 민주당이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이 거대 의석수 192석 거대 의석수 믿고 검사 탄핵 이런 걸 일방적으로 강행을 해왔죠. 특히나 이재명 수사를 담당해왔던 검사들을 탄핵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뭐 탄핵을 이미 했거나 아니면 탄핵 소추 발의 상태로 돼 있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 탄핵 남용 방지법 발의했다 하는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그 최근에 뭐 검사들에 대한 그 보복성 탄핵 발의 최근 4명을 발의했고 그 전에 또 9개월 전에 이정석 그 수원지검 차장검사 발의를 그 탄핵을 처리를 했죠. 아예 그때는 그 직무 정지를 시켰는데 최근에 헌재에서 9대 0으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방통위원장들 계속 이제 탄핵을 뭐 발의를 하고 또 사퇴를 하고 이 반복이 됐고 특히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 하자마자 그 업무 시작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막자는 거고 주진우 의원은 용산의 그 법률 비서관 출신이죠.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탄핵 소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명문화 시키는 것도 있고 방통위원장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하지 못하도록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또 탄핵 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그때 막 탄핵을 그렇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직무대행은 탄핵 소추를 제한을 한다. 네. 뭐 보복 탄핵 소추 금지 이거는 검사들을 그 이야기하는 거고 네. 탄핵 소추 시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좀 더 강력한 이 내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누가냐면은 그 TV조선 앵커인데 김광일 있잖아요. 네. 조철권 논설위원. 네. 김광일 앵커가 계속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있는데 탄핵 방지를 남용 방지를 위해서 하나는 그 이거예요. 탄핵 한 정당이 한 국회에서 이제 22대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을 숫자를 제한하자. 숫자 제한. 한 3회 이내 하든지. 왜 그러냐면은 자꾸 탄핵을 계속 뭐 발의를 하니까는 이 직무 정지를 시키고 또 탄핵 발의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이러잖아요, 지금. 방통위원장처럼. 그러면은 이게 국정이 안 돌아가요. 국정이 안 돌아가니까는 꼭 필요할 때만 하도록 제한을 하자. 이게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비디오 판독을 제한을 하잖아요, 횟수를. 뭐 스포츠 경기에서. 그 제한을 하는 것은 그 경기가 그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불만이 있다고 계속 이거 비디오 보자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제한을 하자는 거고 하나는 또 획기적인 건데 이 직무 정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섭 그 검사 같은 경우에 9개월 직무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잖아. 네. 인용이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기각이 되면은 9개월 동안 직무 정지된 거는 정말 본인이 개인이 손해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 기능이 안 들어간 거잖아. 그럼 국회의원도 그 발의를 한 국회의원도 9개월 동안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자. 예. 저 아주 동의합니다. 좋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지금 주진우 의원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마침 아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법률가로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김광일 논설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준데 저도 그 부분 그러니까 일종의 법에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어떤 상규상 권리와 책임의 등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들이 탄핵을 발의를 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통과가 돼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해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섭 검사처럼 9개월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 기각된 상황이 될 경우에 그 정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그 대표, 원내대표 또 발의자 발의자 이런 사람들 동일하게 네.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 정무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그간에 받았던 월급 그걸 못 받아야죠. 그걸 다 토해 국고에 다 반납하도록 그런 좀 등가성 원칙을 적용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 탄핵을 발의할 때 이거 서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9개월 동안 그 지금 이정석 검사를 탄핵 발의를 했던 사람들은 만약 그 법이 적용이 되면 9개월 동안 직무정지돼서 국회도 못 나오잖아요. 국회도 못 나오고 9개월 동안 세비도 못 받고 그 세비가 1억이 월 1억이 넘는데 한 10억 정도를 세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거 뭐 그 발의하는데 주저주저 하겠죠.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 아주 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주진우 의원이 이제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는 안 나간 것 같은데. 그렇죠. 법률가니까. 안 나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어차피 이거 통과 안 됩니다. 조정희 의원이 한 것도 예. 소수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 발의를 해야 되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아, 우리 소수당이니까 어차피 통과 안 될 건데 하고 있으면 국민이 모릅니다. 이런 것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 제안을 해야 된다고 발의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통과가 뭐 민주당이 안 해주겠지만은 그런 문제도 직무정지시키는 것도 아니 발의를 해서 검토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회에서 그럼 이제 법률안 발의 제안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그건 정치 행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발의되면 탄핵이 정당하다, 당당하지 않다, 뭐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탄핵을 하고 난 뒤에 기각을 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책임질지. 그렇죠. 예, 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4명의 검사 뭐 탄핵을 한다고 그러니까 발의해놓고 지금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런 그 인식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 4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는 이정섭 소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영향이 직접적인 그렇죠. 영향이 상당하다고 봐야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그 9대 0이 나왔으니까 헌재에서 9대 0이 나오고 그 기각을 한 사유를 보면은 한마디로 허접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탄핵 소추안이 허접하다. 제대로 뭐 형식도 못 갖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4명 그 발의는 해놨지만은 지금 처리를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또 문재인 수사했던 검사들을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철퇴를 내려야 네, 그 철퇴를 내리는 게 조금 주전희 의원이 제안한 제안들이 상당히 좋은데 여기 플러스 김광일 안. 김광일 안. 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송국권 안. 네. 탄핵을 소추를 했던 정당 대표, 원내대표, 정당의 책임자, 그리고 발의자 이런 사람들도 직무를 해당하는 기각됐을 때 해당되는 기간의 범위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그런 일을 같이 책임을 묻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그런 등가성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철퇴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진다. 탄핵은 헌법에 있지만 그만큼 탄핵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정치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해주셨네요. 예,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문재인 일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탄핵 문제까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주셨네요.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문재인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 문재인은 문다일을 둘러싼 의혹 문제, 김정숙의 샤넬 재킷 관련자 추가 소환 조사,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에 나선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오늘 지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가족과 친인척 그 관리를 담당했던 신 씨가 오늘 공판전 증인신문을 진행을 지금 합니다. 이번 이제 공판전 증인신문 진행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법적인 의미는요, 진술 거부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마지막으로 방어권을 마지막으로 주는 겁니다. 판사 앞에 가서,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진술하는 거는 굉장히 자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도 불렀고 이상직도 불렀고 다 불렀어요. 근데 문재인은 못 나오겠다라고 했고요. 이상직이 나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상직이 감옥에 있거든요. 네. 이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으로요. 네. 또 다른 수사도 받고 있고요. 네. 이 건 걸리면요. 이상직은 또 뇌물수수입니다. 네. 또 올려드는 겁니다. 이상직도 나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도 진술 거부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모 씨가 기본적으로는 진술 거부를 할 것이다. 재판장 앞에서도. 예. 이상직은 신모 씨가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또 지가 데리고 있던 타이스타 제세 사장도 오늘 나오거든요. 박석호도 나오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아마 보려고 자기도 어차피 지금 이상직도 이때까지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해왔거든요. 지금 조국 임종석도 전부 진술 거부입니다. 전부 진술 거부예요. 저는 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문재인과 이상직 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실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부분만 알겠죠. 왜 그러냐면요. 네. 과거 정권에 이 청와대에 출입을 해보면요.
이렇게 가족과 관계되는 상당히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말을 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러면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 수석들이나 비서실장들이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보고만 받고 대강 짐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상직과 문재인이 가장 이 내용을 잘 알 것인데 이상직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이 대처하기 위해서 보러 나올 것이다. 근데 뭐 이상직에 놀라운 폭탄 선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살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은 입 밖에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윤건영만 계속 윤건영이 시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말이 바뀝니다. 날마다 바뀌어요. 이 왜 이러냐 하면요. 그 문재인이 이 해명이 안 되니까 윤건영을 시켜서 여러 가지 여론을 떠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변명 저렇게도 해보는 거죠. 나중에 검찰 조사에 가서 윤건영의 말은 부인할 수 있거든요. 윤건영은 또 법조인도 아닙니다. 문재인은 법조인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의 비리 혐의가 터졌는데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걸 해명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자기 재판에서 이 검사 수사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지금 이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문재인과 이재명이 만났어요. 네. 이재명은 대한민국이 지금 내세울 수 있는 법꾸라지입니다. 권력 뒤에 숨은요. 이재명 자기가 이야기하죠. 잔머리로는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최고라고요. 문재인이 아마 한 수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어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놈아. 너의 운명은 뭐 그런가요? 둘 다 법조인이거든요. 네. 뻔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만나지도 않는 겁니다. 서로 뭐 이 뻘쭘하고요. 사실 이재명은 이거 아니었으면요. 문재인에게 지금 그 말 하려고 가려고 했던 거죠.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됐으니까 앞으로 당신 알아서 행동해라. 이 소리 하려고 갔는데 지금 이 건이 돼서 이거를 손잡으면 또 사법부나 검찰의 압박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만 그렇게 나왔는데 두 사람 서로가 서로의 비리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서로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을 거다. 이를 봅니다. 예. 자, 신 씨에게 이 가족을 담당했던 문재인 가족을 담당했던 신 씨에게 검찰이 이렇게 물어볼까 합니까? 문다의 가족의 먼저 문재인 가족의 관리를 담당하는 일을 했느냐, 그 담당자였느냐, 실무 작업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까 합니까? 그것도 진술 거부하는가요? 그건 그런 정도는 하겠죠. 조국도 그런 정도는 했고 임종석도 그런 우리 신변에 대해서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검찰 조사 가면 보통 9시간 조사 받았다 이러잖아요. 네. 그거 사실은요. 한 3시간 기다립니다. 네. 검사는 이 기다리기가 조지거든요. 네. 뭐 조진다 자 이 표현을 쓰면 그런데 그리고 주소, 이름, 뭐 자기 한 일, 직업 이런 거 하는데 한두 시간 걸립니다. 네. 그다음 조사받고 난 다음에 그것도 서류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조사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는지까지는 그런 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자기 직무는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직무 분장상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러면 문재인 가족의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문다의 가족의 태국 이주 업무도 관여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태국 이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했느냐, 업무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형식적인 것 이외에는 네. 저는 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내용도 정확하게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검찰이 키맨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 형식적인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인사검증 하잖아요. 그 보고 자료 만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거 보고했을 겁니다. 위에 이제 수석까지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들을 담당을 했을 것이다. 이상직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하거나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자기는 뭐 문다혜가 그렇게 이주한다 이런 건 파악을 하겠죠. 그까지는 뭐 경호를 보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내가 업무니까 알았다. 그 이외에 실체적인 내용은 거의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실체적 봅니다. 진술 내용. 그 실체는 뭐냐면요. 이상직이 아무런 조건이 안 되는데 그냥 이상직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왜 이상직이 갑자기 그 중진공이고 이상직이 처음에 장관 자리를 달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상직이 나왔는지 몰라요, 아무도. 예.
모르는 이유는요,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치 빠르거든요. 다 모른 체 합니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의 핵심은요, 제가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말 죄냐라고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 문재인도 변호사지 않습니까? 명료하게 알리바이를 대피면 됩니다. 알리바이를 딱 내면요, 명료해집니다. 근데 왜 막 사위 월급 받은 걸 뇌물이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예. 정치 탄압이니 뭐 보복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유치한 소리 하지 말고 왜 항공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타이 이스타 jet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스타 jet도 사실 한국 국내에서는 뭐 크게 알려진 회사도 아닌데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태국으로 이주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 현직 대통령의 딸이 그다음 2021년에 이혼을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아무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거고 발권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게임 업체에 있다가 빚을 졌고 그 전에 뭐 증권회사도 다녔고요. 이런 사람이 타이 이스타 jet에 취직을 그것도 월급 800만 원에 지원금까지 하면 한 1,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인데요. 월. 그걸 받기 위해서 태국까지 갔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왜 그랬는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타이 이스타 jet에 아니면 자기는 생활이 나의 꿈은 타이 이스타 jet이다. 뭐 영원한 나의 로망이다. 태국 가는 게.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설명 안 하고 엉뚱한 걸 계속 설명해요. 그건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정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냥 이제 법정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조국과 임종석은 진술을 거부를 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사람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행정관도 조사를 받은 걸로 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백원우도 진술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이 신 씨에게 전 행정관 신 씨에게 그러면 태국 이주 과정에서 그냥 기본적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뭐 깊숙하게 이야기를 안 해도 조국이나 백원우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사전에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서창호 씨가 타이스타 전무가 됐다는데 그걸 알고 있었느냐 언제 알게 됐느냐 그것도 보고를 했느냐 이런 것들도 관련 진술자들을 근거로 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진술을 거부할까요? 검찰은 다 묻겠죠. 예. 오늘 그거 앞에서. 예. 아마 그 이전은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요. 네. 그 검찰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 신문의 프로들 아닙니까? 그 이재명이 검찰에 대해서 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요. 이재명도 그게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이재명도 잔머리가 빨리 돌아가겠지만 검사들은 다 선수들 아닙니까? 이재명은 검사 못 해봤거든요. 이 사람도 자기가 형식적인 이야기에서 모두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 이상 들어가면 아마 거의 진술 거부를 할 것이다. 저는 이 건을 보면서요, 그 생각합니다. 거의 전부 패싱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상직과 관계되는 타이스타 jet과 관계되는 것들은 거의 알려고 하지 마라라는 분위기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 임종석도 이걸 그냥 형식적인 보고만 받지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송철호 사건은 전부 알았을 것이다. 백원우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 건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 건은 백원우가 선수지 않습니까? 백원우는 선수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죠. 문재인과 이상직 간의 통화만 있었어도 되는 거거든요. 이상직도 무슨 정치도 했고 사업도 한 사람 아닙니까? 또 비리도 저질러 본 사람 아닙니까? 2002년에 네. 주가 조작도 했고요. 그렇게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짐작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 문다의 계좌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문다의 계좌에 출처불명의 돈들이 지금 계속 입금된 게 확인이 됐죠. 지난번 김정숙이
자기 검사 사측만 해본 예. 김정숙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 입금된 것도 확인이 됐고 출판사를 통해서 문재인의 운명을 발간했던 출판사 더 휴먼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출판사 더 휴먼 출판사로부터 2억 5천만 원이 입금이 된 것도 확인이 됐는데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이걸 이 2억 5천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1억 원은 책 인세,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가야 될 책 인세로 문다혜가 받아서 문재인에게 송금됐고 송금을 했다는 얘기죠. 문다혜는 나머지 책 관련 프로젝트 기획과 마케팅으로 출판사로부터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인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어요. 출판사가 전주지검에서 밝힌 진술 내용과 지금 다릅니다. 일단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윤건영도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문재인도 잘 아는데요. 참 국민 앞에 정말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합니다. 인쇄는 책을 쓸 때 그 문재인의 계좌와 문재인 그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세금에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네. 본인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책을 지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인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이 많이 팔렸다 하거든요. 윤건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말이. 자, 이게 문다혜가 무슨 디자인 능력이 없거든요. 디자인 능력도 없는데 2억을 줬단 말이가라고 되니까. 그게 논란이 되니까 크게. 이거 이제 바꿔야 되겠다라고 문재인하고 매일같이 지금 통화하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뭐 조국당 다 합했어요. 그 문재인과 통화해서 이 협의하는 사람은 윤건영 딱 한 사람입니다. 윤건영의 말이 나오고 나면 그거 전부 받아가서 전부 이야기해요. 자, 이거 인쇄로 가면은 인쇄를 받아서 문재인으로 줬다 해요. 문다혜가.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다음요. 1억은 좀 디자인 그 대가냐 하니까 디자인만이 아니고 뭐 출판사와 기획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조를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대요. 그 뭘 하느냐라는 거 또 대답을 안 한답니다. 그 출판사와 뭘 했는지. 대답을 안 해요? 출판사와 뭘 기획을 해야 1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 5천만 원을 빌린 걸로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예. 참 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이요. 예. 지금 이 말 또 바뀔 겁니다. 문재인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요. 지금 이 돈이 왜 1억이 일로 왔다 갔는지도 의문이고요. 나머지 1억도요. 그래서 이 2억 5천 저는 지금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전주지검은 웃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전주지검은 이 모든 걸 다 조사하고 그 중에 일부분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더 다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계좌를 다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더 알고 있을 것인데 지금 윤건영은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웃어요. 뭐 이재명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1000번 만번 보복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한 것까지 지금 다시 등장했지 않습니까? 예. 웃으니까 뭔가 이거 대응은 해야겠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나중에 문재인이 소환받을 때요. 네. 다시 문제가 될 겁니다. 2억 5천 부분은요. 그렇죠. 출판사가 지금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밝혔었죠. 핵심적으로는 하나는 인세는 저자에게 지불을 했다. 문재인한테 인세는 지불을 했다고 밝혔고 2억 원은 문다혜의 디자인 등 해서 그 활동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 것이다. 5천만 원은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윤건영은 1억 원은 그게 아니라 책 인세를 문다혜에게 줬고 문다혜가 문재인에게 송금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와 완전 어긋나는 지금 진술을 하게 되는데 출판사를 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셈이 됐네요. 그렇죠. 예, 거짓말을 출판사가 하는 꼴이 됐는데 문다혜 그냥 1억 갖다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문다혜가 또 문재인에게 1억 보냈대요 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걸 보고 있겠죠. 보고 있으면 저자인 문재인에게 인세로 별도로 지급한 그 계좌 내역이 있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계약서에 저자 관련된 인세 계약서를 딱 보면 이런 게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날인하게 되어 있고요. 밑에 세금하고 관계되니까. 예, 그리고 밑에
저자의 계좌가 있습니다. 항상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의 계좌가 계약을 할 때 이미 그 인쇄 계약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계좌는 이미 출판사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인쇄를 당연히 줬다면 문재인의 계좌로 보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의심이 생겨요. 2억 이 돈은 돈 세탁한 것이 아닌가, 다른 쪽을 통해 출판사를 경로로 이용한 게 아닌가, 이 의심도 좀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제주도 별장 돈하고요. 네. 제주도 별장을 가지고 지금 뭐 그걸 생계용이냐 이런 거 묻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돈 어디서 났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네. 그 돈 지금 말씀하신 2억 5천요. 그 김정숙이 5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현금으로 보낸 건요. 네. 그 부분 묻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돈 세탁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판사가 걸려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설명이 지금. 안 되겠죠. 이게 문재인이 무슨 이 국민들 여론 때문에 이야기는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이야기할 수는 없고 윤건영을 시키니까 거기에서 한 번 또 이야기가 굴절이 돼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꼬여가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요. 조국은 또 이래요. 그 인터넷 뱅킹을 김정숙이 할 줄 몰라서 네. 5천만 원을 현금 싸서 보냈대요. 예. 자, 문재인도 있고 옆에 많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5천만 원을 문재인에게도 쏘겠어야 된다는 거죠. 김정숙이요. 왜 그랬을까요? 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돈 세탁 이야기, 뭐 그 특활비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주변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5천만 원을 이 보자기에 싸서 친구를 통해서 보냈는데 친구가 관로를 열고 그 뒤에 김정숙 이름을 썼다. 지금 이래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김정숙 이름을 썼다라고 조국은 이야기하면서 윤건영과요. 그 인터넷 뱅킹이 안 돼서 그렇게 했대요. 인터넷 뱅킹 안 되면 가족들끼리 뭐 알릴 수 있다면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 문 다해 이렇게 돈이 가는데 뭐 전부 부탁할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남편에게도 이걸 쏘겠어야 된다. 문재인에게도.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속 꼬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돈 세탁, 뭐 특활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출판사 문제도 없고 지금 이야기한 김정숙 친구를 통해서 5천만 원을 문다에게 입금했던 그 5천만 원은 변명은 일단 뭐 보수 강경 유튜브 시위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변명은 했는데 문제는 그건 변명은 뭐 하더라도 5천만 원은 어디서 났느냐 이 문제는 해명이 됩니까? 그렇죠. 그건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최근 어제 그제 계속 언론사에서 윤건영한테 물어본다고 그래요. 아니 5천만 원은 그 시위 때문에 그래서 못 나가서 제3자를 통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5천만 원의 현금 돈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니까 윤건영이 답을 못하고 있대요. 그렇지. 뭐든지 물으면요. 예. 윤건영은 지금 기자들 질문은 받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법조인입니다. 명쾌하게 한마디만 하면 의혹 없어져요. 네. 근데 왜 못할까요? 5천만 원 자기가 뭐 요새 현금 집에 5천만 원 두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집에 5천만 원 두고 계십니까? 5천만 원이라 500만 원도 안 드는데요. 50만 원도 저 지금 현금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50만 원이면 모를까?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냥 간단합니다. 설명하면요. 2억 5천도 마찬가지예요. 송기인 제주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과 거의 비슷해요. 상식적인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지금 윤건영은 지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또 바꿀 겁니다. 아마. 아, 그렇군요. 자, 문다에 관련된 계좌를 중심으로 먼저 다뤄봤는데 이 문제도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김정숙 친구가 똘똘하답니다. 정숙이 친구가 똘똘하네. 전 저렇게 봅니다. 예. 저 친구가 실수한 거예요. 자, 이름이 박혔잖아요. 5천만 원을 이걸 포착한 것은 금융감독원이거든요. 이름이 박혔으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말하지 않는 김정숙만의 돈이었다. 그건 뭐겠어요? 관봉권 아니겠습니까? 저 나무 이모님이 써주셨네요. 관봉권. 뭐 전부 다 알고 계셔서 제가 뭐 설명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예. 예, 바로서기님도 양산 금고 속 관봉권이죠.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맞습니다. 윤건영은 국회의원이라면서 하는 일이 법안 뭐 제안한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출한 건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매일같이 그 문재인 그 비리 그 뒷 감당하는 문재인 부부 비선거 같은데요. 그 거의 조의를 하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은 뭐 하러 합니까? 저 지역구 주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디입니까? 양산에 가서 거기 생활하면 되는 거지. 양선의 비서관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을 윤건영이가 한다고 뒷책임을 나중에 지지 않아도 되니까 윤건영을 통해서 이래저래 모면하는 걸 잔꾀를 지금 내는 거겠죠. 자, 양산에서 비서관들 밝히면 공식적 입장이 되니까 나중에 수사에서 다른 증거들이 나오면 그 공식적인 주장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윤건영을 통해서 이래저래 지금 덕희님 말씀대로 엉뚱한 퍼즐을 한 번씩 맞춰보려고 시도하는 거겠죠. 자, 조금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샤넬 재킷 문제 잠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일에 샤넬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를 했던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다시 불러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7월 말에 이미 소환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지금 다시 재소환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샤넬 재킷이 샤넬 어디 재킷이요. 있는지. 이걸 추적하는데 자 불렀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소환해 부르는데 이게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 불러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거 타케미니가 거짓말한 거거든요. 타케미니 뭐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뭐 자기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자기도 물어뜯겠다 하는데 저런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한 그 정권이요. 저 지금 국민 앞에서 지금 할 소리입니까 저게? 문다혜가 막가자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할 소리입니까? 이거 악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타키민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반환했다라고 한 건데 반환했는데 뭐 이거 저 전시용으로 다시 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제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까지 확인되면서 타키민이 거짓말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제품은 어디에 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민주당 쪽은 뭐 검찰 수사만 있으면 노무현 논두렁 시계를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논두렁 시계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양산 그 자택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만약에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요 양산에 그 책방이 있지 않습니까? 평산 책방. 평산 책방도 그 운영을 문다혜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산 책방과 그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고서는요, 이 소환이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샤넬 재킷은요, 양산에 있든지 아니면 어딘가 없어졌을 겁니다. 제가 논두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뭐 그게 와전될까 봤어요. 일이 이렇게 돼 있어서 또 소환하는 것이죠. 샤넬 재킷 그 부분을 가지고 이거 파고들면요, 저는 문다혜와 김정숙의 이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중앙지검과 이 전주지검이요. 문재인이 다른 저지른 죄보다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실 죄질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재명의 법인카드처럼요. 파렴치한 행태를 드러내는 데는 가장 적격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나 야당 대표요. 저 위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검찰도 판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요. 파렴치한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부 수사가 과잉이다, 뭐 잔인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의 이 어마어마한 저 권력들을 다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좀 묘합니다. 지난 3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샤넬 재킷의 기증에 광려한 것으로 알려진 샤넬 본사 소속의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를 했잖아요. 예. 3일 날 하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다시 앞서 얘기했던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다시 소환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한국인 디자이너의 진술 내용들 중에 일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포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전해웅
전 한국 문화원장, 주프랑스 문화원장을 다시 소환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넬 옷이 지금 정발했잖아요. 네. 김정숙이 프랑스 가서 입은 것은요. 그걸 핸들링한 사람이 그 두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말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검찰이 다시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죠. 저는 검찰이 이 부분이 어디에 있을 거라는 게 확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드러났거든요. 같은 제품은 아니다라는 것. 전시한 그 제품과 김정숙이 입은 옷은 다르다라는 건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한 벌은 지금 어딘가 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되면요. 그 샤넬 본사는 김정숙이 입었던 샤넬 옷은 본사에 있다라고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샤넬 본사 소속의 한국인 디자이너한테 캐물어서 본사 어디에 실제로 있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본사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다. 라고 진술했다면. 그렇고 샤넬 측도 네. 상당히 얼버무렸어요. 그 네,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샤넬 측도 여러 번 말이 좀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죠. 그리고 샤넬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재를 검찰이 파악을 했을 것이다. 그거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불렀을 것이다. 저는 제로의 기회입니다. 이거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요. 이 부분 압수수색 하지 않고 문다혜와 김정숙을 소환하면요. 이건 수사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중간중간 조금 다뤄야 할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이재명의 회동 문제만 잠깐 한번 좀 점검하겠습니다.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저 사진이 주요 언론사에서 회동했을 때 메인 사진으로 떴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자 앞에 근처까지 나와서 이재명과 그 지도부를 반기고 저렇게 손을 잡고 웃는 장면인데 일단 웃는 장면이 정말로 웃는 장면인지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 회동과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로 창피할 겁니다. 서로 쳐다보면요. 이재명은 사실은 문재인의 이 가족들의 수사 이런 걸 보면서 자기는 좀 물타기가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게 투트랙이죠. 하나는 문재인과 손잡아서 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압박이 좀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손을 잡은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가장 제가 말씀드린 파렴치한 지금 제목들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고 싶은, 물타기하고 싶은 그런 계산도 살아있을 것이다. 참 재밌는 게요. 저 두 사람이 만나는 걸 앞두고, 그러니까 그 하루 전에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가 이재명의 25만 원 살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한다라고 나섰어요. 네. 김동연의 입장에서는 저 두 사람이 만나는 게 못마땅한 거죠. 자기는 이재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엔 자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해 놓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참 씁쓸했을 것이다. 근데 속마음은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한 수 배우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 비리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요. 문재인은 굉장히 서툴러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에 대비해서는요. 이 문재인이 나중에 이 수습이 될 건지 이재명은 그래도 거짓말을 해도요. 제가 이재명을 칭찬하면 안 되는데 나쁜 쪽으로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어쨌든 전략이라는 게 있고 자기 말에 교묘하게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재명은 비리를 많이 저질러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재명이 위정교사를 하면서 자기가 다 덮어 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그 KBS PD와 검사 사칭한 건요. 이재명이 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덮어 쓸 사람입니까? 이재명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재명은 정말 비리를 저지르는 데는 선수예요. 이런 많은 대장동 백행동을 하면서도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서투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문재인이 막 배우고 싶을 건데 묻지도 못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아마. 네. 한번 그 잠깐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사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한번 확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저 사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얼굴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잖아요. 눈이. 지금 부어 있다는 건 지금 요즘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심리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하는 상태에서 얼굴이 굉장히 지금
부어 있고 안 좋은 상태로 딱 보이거든요. 또 보이죠. 예. 그래서 선글라스도 자주 끼고 있고요. 실내외 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재명도요. 보시면 지난해 그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단식 이후에 이재명 얼굴도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재명은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좀 나아요. 그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이 대처가 서툰 거하고도 관계가 될 겁니다. 참 그 죄짓고는 못 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극한 건 해명이 안 되거든요. 해명이. 예. 한마디도요, 두 사람 다 해명이 안 돼요.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요, 정치 탄압, 뭐 정치 보복이라면 말 안 됩니다. 그래도 와닿는 말은요, 굳이 뽑아내자면요, 그 이재명이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물타기용으로 문재인 가족을 수사하느냐. 뭐 이건 그래도 조금요, 뭐 들어볼 만은 해요. 그런데 지금 정치 탄압, 정치 보복, 만약에 신문에 그렇게 제목 뽑으면요, 사람들 읽지도 않습니다. 그 관심도 없고요. 자,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이 만나는 저 장면, 이제 둘 다 사실은 감옥 앞에 서 있어야 될 당사자들이죠. 그 얼굴에 이거 눈 그 부분은 좀 얼마 전부터 네. 뭐 제가 남의 뭐 수술 이런 이야기 하기는 뭐 쌍꺼풀 수술이요? 예, 뭐 좀 그게 사실입니까? 예, 아니 사진에 완전히 표가 나요. 아, 그래요? 저게 이제 왜 나이 들면 이게 처져가지고 예. 그럼 보톡스 맞고 그런 게 가능하긴 하겠네요. 보톡스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죠. 노무현도 했었고요. 네. 많이 하죠. 그래서 주름 펴려고도 하고 하죠. 예. 근데 이제 근데 꽤 됐습니다. 저 네. 눈은 저렇게 보이는 근데 얼굴이 상당히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어 보이네요. 굉장히 많이 부은 것처럼 보이네요. 마지막 질문 좀 이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왜 민주당에서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문재인 그 양산 사저 찾아가서 문재인 수사 촉구하겠다, 탈당 촉구하겠다, 그런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러지 말아라, 분열을 조장하면 지금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 그간의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의혹이랄지, 샤넬 재킷 의혹이랄지, 뭐 서창호 씨 취업 특혜 문제랄지, 문다의 문제가 터졌을 때도 한동안 이재명이나 친명지도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전 정권 뭐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런 걸 지금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위기가 오니까 문재인을 앞에 세우는구나, 이런 이제 분석도, 전직 대통령을 앞에 세워서 자신의 지금 위기를 정치적으로나 여론전에서 주목되는 것도 피하고 좀 약화시키고. 물타기죠. 네, 그런 것의 분석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보세요? 그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저 두 사람 악수한 저거 이재명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파렴치범 두 사람이 지금 손잡고 있는 게 대부분의 합리적인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비치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수사 시기입니다. 자, 10월에 지금 이재명의 두 가지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게 초미 관심사입니다. 문재인을 소환하는 것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겁니다. 관련되는 건 모두 수사가 끝나야 합니다. 중앙지검으로 저 사건도 이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다의 김정숙은 소환할 수 있어요. 전주지검으로도요. 그런데 문재인 소환은 다르거든요. 자, 10월에 이재명에게 결정타가 떨어지면요, 이거 문재인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10월에 이재명이 그렇게 결정타를 맞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오게 될 문재인에게 더 큰 타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걸 놓고요, 검찰은 수사 전략을 세워야 하거든요. 이 수사의 순서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저는 10월을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 모두 법적 처벌하는 그런 10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10월 11월 분기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면서도 그게 두 사람 머릿속에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있을 것이고, 이재명은 문재인을 보면서 아이고 그 대처를 그래밖에 못하냐라고 생각할 거고, 문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한 수 가르쳐주라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좀 재밌게 했습니까 오늘? 네, 이재명과 관련된 거, 문재인 일과 관련된 거, 합산해서 문의의 방탄동맹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송원재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